자, 여러분, 또 미술 수업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 통일신라시대 미술에 이어서 고려시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미술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미술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그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보여지냐면은 섬세하고 화려한, 그리고 세련된 귀족 취향의 미술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시대 미술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특징을 보입니다. 고려시대는. 자, 이게 어디에 또 많이 나타나냐면은 공예의 이 화려한 특징들이 특히나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회화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회화 작품이 실제로 제작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때 여러 이제 그 그러니까 침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구의 침범 또는 다른 중국, 원나라가 나중에는 저희를 또 침범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많이 도난을 당하거나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남아있는 회화 작품들이 아주 적습니다. 고려시대는. 자,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공예 작품들에서 그런 특징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화, 건축, 조소, 공예 이렇게 나눠서 간략한 특징하고 대표적인 그 미술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화 파트 보시면은, 자, 도화원이라는 화가 양성기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 화가 양성기간, 그러니까 도화원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뽑습니다. 어떤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림을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표현 기술이 늘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국가에 필요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의 어진을 그리기도 하고, 자, 어진이라는 거는 그 인물의 초상화입니다. 자, 초상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의 얼굴, 이제 얼굴뿐만 아니고 이렇게 상반신 또는 전신을 기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초상화인데 이 어진이라는 거는 앞서 말했듯이 누구의 초상화냐면은 왕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초상화를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또는 그 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주 주요 이제 왕실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사진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다 기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직접 화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화를 그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화원의 화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화원을 통해서 화가를 이제 정부에서 직접 그 양성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시대가 고려시대고, 자, 밑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이 있는데, 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공민왕은 아주 이 왕인데 그림이나 글씨에 아주 능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렸던 천산대렵도. 자, 천산대렵도라는 것도 그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천산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그 사냥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자, 원체화풍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체화풍은 중국의 화풍입니다. 중국의 화풍인데 아주 화려한 특징을 지닌 화풍인데, 이 화풍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다.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은 해여의 양유관음도, 그 다음에 수월관음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그린 그림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포즈는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그린 그림인데, 요 두 개의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지금 일본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뺏어갔죠. 그죠?
자, 뺏어가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주악천여도,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주악천여도는 벽화입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 천여도라고 돼 있는데 선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전래동화 같은 데 나오던 선녀의 그림을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선녀의 그림을 그린 그림이고, 그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목판에 새겨진 그런 대장경을 말합니다. 사실은 팔만대장경은 이게 회화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미술 영역으로 치면 판화입니다. 판화. 이제 목조각한 거죠. 목조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잉크나 먹으로 탁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탁본이라는 거는 그 먹을 칠해서 그 요철이 있는 부분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 판화처럼 그 화선지에다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회화에 분류가 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건축은 부석사 무량수전부터 해서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탑도 건축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자, 역시나 그 장경판전, 그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그 건물.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부석사 무량수전은 그 베을림 기둥이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고, 자, 이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 돼 있는데, 두 번째로 오래된 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자, 요 두 개가 죄송합니다. 자, 이 두 개가 고려시대 때 이제 건축된 건축물, 그 불교 건축물입니다. 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건축은 이제 요 정도 보시고, 조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소는 고려시대 때 불상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역시나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 미술품들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철불, 그러니까 그 금속으로 된 그 불상들도 제작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소조, 아미열의 좌상, 아미타 열의 좌상, 자, 좌상 앉아 있는 그런 불상이고, 국내 최대 소조 불상입니다. 자, 그리고 조소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불상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공예 넘어가시면은, 공예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고려시대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상감청자, 화려한 문양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그 할머니 댁에, 아직도 할머니 댁에 나전칠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어렸을 시절에 그 할머니들께서는 항상 그 나전칠기로 되어 있는 장을 소장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3층장 같은 그런 장을 소장하고 계셨는데, 자, 지금은 나전칠기를 상당히 이제 보기가 좀 힘들죠. 자, 나전칠기 설명을 하다가 아까 소음 때문에 잠깐 이제 녹화를 끊었는데 다시 이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나전칠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할머니 댁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나전칠기는 그 목조에다가 나무에다가 전복이나 조개의 껍질을 그 장식으로 해서 이게 입사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나무에 된 표면에다가 그런 영롱한 그 껍질들을, 이게 어패류의 껍질들을 부착을 해서 그 망치로 이제 통통통통 이제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그 장식 문양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오칠도 하게 되죠. 오칠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립사 공예가 있는데, 자, 은립사 공예는 역시나 상감청자랑 똑같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다를 뿐이죠. 자, 상감청자는 이제 흙으로 장식하는 기법이고, 은입사 공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금속으로, 그 청동 금속에 이제 은실, 이게 은으로 만든 아주 이제 길다란 그런 실을 두드려서
이제 표현하는 기법인데 그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제가 상감청자를 설명을 하면서 은립사공에도 역시나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화작품 수월관음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회화 중에 첫 번째 수월관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설명과 부분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은 섬세한 기법과 우아한 색채, 그 다음에 금리와 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금색을 띠는 그 장식을 말합니다. 아주 얇은 장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불교 회화나 아니면 한국화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왜 그 납작한 이제 종이에 쌓여진 껌을 씹을 때 그 껌을 이제 겉에 포장지를 벗겨낸 후에 안에 은박지가 있죠. 그 은박지와 같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금색으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은색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붙이는 형식입니다. 악교라는 그 접착력이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그림 부분에 붙여서 이제 장식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자, 그래서 장식 재료인 금리와 은리의 적절한 사용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림에 금과 은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장식적인 느낌을 훨씬 더 이제 부각시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은 뭐 살갗이 드러나게 흘러내리는 투명한 옷자락, 이 흰색 부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의 자태, 인체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호화롭고 정교하며 귀족적인 느낌의 그런 분위기가 돋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의 특징, 그러니까 비단에다가 주로 이제 고려시대 때는 많이 그렸기 때문에 종이보다 훨씬 더 이게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견 500 지천년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들어봤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비단을 얘기합니다. 견이라는 거는 이게 직물의 일종인데 이게 비단은 500년이 가고 그 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성 섬유인 비단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벌레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레가 잘 먹고 그리고 좀 잘 상합니다. 이게 얼마 못 가서 상하는 그런 재질의 천이기 때문에 그 오래 보관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려시대 때 회화들 중에서 비단에다가 제작한 회화들은 좀 이제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종이보다 훨씬. 자, 근데 비단에다가 많이 제작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종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에 표현된 회화들이 지금까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많이 보관돼 있게 되죠. 이제 비단보다 훨씬 더 오래 보존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비단에 그려진 불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제작된 것 중에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인사 장경판전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이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건축물 자체가 해인사 장경판전.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국보 제52호입니다. 그래서 목판 보관용 건축물로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견 당시에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지금도 잘 지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 있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은 국보 제32호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 몽골이 고려를 침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려에서 그 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불교 경전인데 그 한 글자를 이제 새길 때마다 절을 3번 하고 또 한 글자를 새기고 또 절을 3번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던 그런 대장경이고 이게 판수 자체가 한 8만 4천여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을 보시면은 자, 여기 뭐 밑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바닥재의 소재 자체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이렇게 보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조들이 제작을 한 건축물가 대장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또 그 아래 위로 창문의 크기가 다르게 해서 환기를 잘 시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썩지 않게끔 하였다. 그리고 배수 시설이 구비가 돼 있어서 이제 수분이 이렇게 물 같은 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였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 자체가 두 건물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자체가 뭐 장식적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섬세하게 고려시대의 느낌을 살려서 한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건축물 느낌이 조선시대의 건축물의 느낌과 좀 가까운 듯한 그런 정도의 이제 간결하고 소박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건축물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이 나왔는데 부석사 무량수전은 국보 제18호입니다. 자, 여기는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아미타 열애를 모신 전각이다, 건축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게 그 앞서서 설명을 우리가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서 두 번째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건축물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건축물에서 좀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기둥 양식입니다. 이 위에 기둥 양식, 그 다음에 이 밑에 요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과 기둥과 요 양식이 조금 독특한 양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뒤에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둥 양식을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은 배가 부르고 자,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는 이 지금 형태가 이렇게 가서 지금 위쪽이 제일 가늘입니다. 가늘게 되어 있고 중간이 제일 두껍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이제 배가 부른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배가 부르고 자, 아래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이것은 그리스 건축물에서도 볼 수 있는 양식인데 어떤 양식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배흘림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배흘림 양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그리스 건축물로 적용을 해봤을 때는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양식을 왜 이렇게 이제 기둥 모양 자체를 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제작을 했냐면 이게 완전히 평행한 자, 보통의 기둥은 이렇죠. 자, 완전히 평행한 기둥을 우리가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기둥이 훨씬 더 우리 키보다 높으니까 자, 아래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이게 똑같은 두께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가운데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두께가 똑같았을 때는 여기 두께가 똑같았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간이 여기가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정감 있게 바꾸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요 이제 두꺼운 기둥 양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착시 현상이 조금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건축물뿐만 아니고 고대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 시대 신전 건축을 할 때,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런 신전 건축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했었던 엔타시스 기법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베흘림 기법입니다. 다른 말로 엔타시스 기법. 자, 그러면은 뒤에 가서 이제 건축물 중에서 석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탑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앞서서 사실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을 좀 자세하게 봤었죠. 그 이전에 이제 백제시대 때도 미륵사지, 정림사지가 있었고, 석탑이. 자, 근데 이제 고려시대에 넘어오니까 형태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이 형태 자체가, 엄청 화려해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야외에 있었던 그 모습이고, 지금은 야외에 없습니다. 지금 야외에 없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가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 그 한쪽에 있는데, 자, 이거는 국보제 86호입니다. 자, 86호로 지정이 돼 있고, 고려 말기에 만들어진 석탑이고, 이게 원래는 1960년에 경복궁 쪽에 이제 복원이 되었다가, 이게 야외에서 더 이상 보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은 그 야외에 이제 비바람도 불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돌 자체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실내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또는 그 이전 정림사지 석탑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 사실 돌이 어떤 돌을 우리가 썼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 화강암을 썼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죠? 자, 화강암을 썼는데 화강암의 특징 자체가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화강암은 다른 돌들에 비해서 아주 내구성이, 그러니까 그 밀도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잘 훼손되지 않는 그런 오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경천사지 석탑은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재료를 살펴보면은, 자, 밑에 가시면은 재료가 회색의 대리석입니다. 자, 화강암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이 많이 났었는데, 자, 요거는 그때 당시에 대리석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였다. 자, 근데 이제 화강암과 대리석을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장식적으로 잘 이제 제작을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석탑은 그 화강암의 그 단단한 밀도의 이제 특징 때문에 세밀한 묘사를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화강암 자체가.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아주 세부적인 묘사, 가까이서 보면 정말 이 세부 묘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런 세부 묘사가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탑으로서 제작을 한다면 아주 장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리석이. 자, 그래서 경천사지 석탑은 이제 재료가 대리석인데, 이제 그 특징이 아주 세부 묘사가 확실하게 잘 돼 있고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 장식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재료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구조는 3층까지는 기단부고, 자, 우리 배웠었죠, 기단부. 자, 이게 받침입니다. 탑의 받침. 그리고 10층의 높은 탑신. 자, 몸신자라고 했었죠. 자, 탑의 10층 높이의 형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탑의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그런 모습은 탈피를 했기 때문에 경천사지 10층 석탑 또한
거기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특수 형태의 이영탑이라고 불립니다. 자,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보시면은 지금은 예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 장식이 처음에 이제 제작이 됐을 때는 아주 이제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은 사실 중간중간에 이게 땜질을 많이 했습니다. 시멘트 같은 걸로 땜질을 많이 해서 아주 조금 좀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은 좀 훼손이 많이 된 상태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진짜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탑이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지금 나전칠기부터 해서 공예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전칠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전칠기는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네요. 자개 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박아서 붙이고, 자, 이거는 이제 망치로 쿵쿵쿵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붙이고 부착시키고 오칠을 한 공예품이다. 자, 자개 조각이라는 거는 조개 어패류 전복 껍질에 붙어있는 그 영롱한 색깔의 그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게 자개고, 그리고 이 고려의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전칠기는 사실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정말 귀합니다. 자, 귀해서 고려 청자와 그다음에 불화 불교 그림과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이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남은 실물은 세계를 통틀어서 10여 점이라 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제 한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가 있었고, 이 제품들이 제품이 아니라 문화재죠. 자, 죄송합니다. 자, 문화재들이 미국과 일본에 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딱 2개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점이 또 환수가 돼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었는데 그걸 이제 잘 우리나라에서 잘 설득을 해서 한 점을 환수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총 3점이 되겠네요. 자, 3점의 고려시대 때 나전칠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이 지금 크기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크기는 뭐 손바닥 2개 합친 거 정도? 되게 작고 이게 오래돼서 별로 이제 귀중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공예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예품 중에 나전칠기는 봤고, 자, 청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자,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자,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게 고려 청자, 고려자를 앞에다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감 기법을 쓴 운항문, 자, 구름 운자, 구름과 학의 문양을 그린, 자, 매병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게 다 매병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거. 자, 그래서 매병까지가 정식 명칭이고, 자, 이거는 국보 제 689호입니다. 자, 이게 상감기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상감기법은 사실은 이건 초등학생들이 아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본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만 이제 활용을 했었던 그런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독자적인 기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 방법은, 자, 우선은 도자기를 이제 성형을 합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한 반건조 정도 됐을 때 그걸 이제 조각칼로 문양을 이제 새깁니다. 팝니다. 자, 파게 되면은 문양만 이렇게 파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문양이면 여기만 이렇게 팝니다.
조각칼로. 자, 판 다음에 여기 파여져 있는 곳에 뭘 집어넣냐면은 흰색 또는 검정색 흙을 채워 넣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지금 흰색이죠. 자, 그래서 이 문양, 이게 구름입니다. 운항문이니까 학과 구름이 같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흰색 부분에 이제 흰색 흙이 여기 이게 넣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색깔의 흙을 그 문양에 채워 놓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구워내서 또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재벌한다고 합니다. 재벌해서 구워내는 그런 이제 도자기가 요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로 이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청자 같은 경우에는 자, 주로 이제 이 고급스러운 생활용품은 계급이 높은 귀족들이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감 기법까지 봤는데 자, 고려시대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는 이 이제 도자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도자기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펜이 떨어져서 잠시만요. 자, 네, 자, 도자기 이름을 붙이는 방법인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할 때. 자, 이 이제 순서는 도자기의 색상, 청자 또는 백자가 될 수도 있겠죠. 흰색 도자기는. 자, 그리고 표현 기법. 자, 이거는 뭐 상감 기법 또는 은입사 기법.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문양의 종류. 자, 문양의 종류면 아까 제 운항문이었죠. 구름과 학의 문이 아니면 뭐 당초문. 이게 당초라는 거는 그 식물의 이제 덩쿨문입니다. 자, 당초문. 그 다음에 뭐 매병. 아까 전에 이걸 매병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표형주전자. 뭐 표형주전자인데 이제 표형이라는 거는 표주박 모양. 자, 이렇게 생긴 박의 형태가 있습니다.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를 그냥 줄여서 주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붙이는데 자, 보시면은 자, 금방 제가 적은 게 그대로 나오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자, 그 다음에 청자, 상감, 모란, 당초문, 표형주전자. 자, 모란이라는 거는 모란꽃을 말합니다. 아주 풍성한 모란꽃.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덩쿨무늬. 자, 표형주전자 돼 있죠. 주자. 자, 주자는 주전자.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라고 아시면은 이제 나중에 뭔가 그 공예품, 이제 고려시대 공예품이나 이제 공예품 같은 거를 이제 봤을 때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서. 자, 그 도자기를 이제 봤을 때, 아, 요런 순서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미술은, 자, 여기 공예품까지 입니다. 자, 공예품까지 우리가 배웠고, 다음 시간에 혹시나 온라인이 이제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자, 고려시대는 다 있으니까 조선시대 미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